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살 딸만 셋을 키운 평범한 엄마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털어놓을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딸만 셋 낳았다는 이유로 저는 30년을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아들 손주 없으면 집안 끊긴다. 남들 보기에 얼마나 쪽팔리냐.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집안 행사 때마다 저는 늘 구석에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제 딸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딸만 있다는 이유로 무시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들 낳으라는 압박에 시달려 본 적 있으신가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부부는 연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다정했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 갔을 때도 별 문제는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웃으시며 반겨주셨고 시아버지도 잘 왔다 하셨죠. 그런데요,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슬쩍 물으셨어요. 애는 결혼하면 바로 낳을 생각이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늦게 낳는다던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저는 얼른 대답했죠. 네, 어머님. 건강하게 낳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빙그레 웃으시며 덧붙이셨어요. 아들 낳아야 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이 이어왔으니까. 그 말이 제 가슴 한편에 작은 바늘처럼 박혔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아들 낳으래.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죠. 요즘 세상에 그런 거 없어.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만 낳으면 돼. 우리 엄마도 그냥 하신 말씀일 거야.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설마 요즘 세상에.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결혼한 지 1년 후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입덧이 심했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컸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하셨죠. 몸조리 잘해라. 아들이니까 기세게 잘하는 거야. 미역국 많이 먹고 고기도 챙겨 먹어라. 저는 그저 감사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챙겨주시다니.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고 병원에 갔을 때 시댁 식구들이 모두 오셨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까지. 남편 손을 꼭 잡고 진통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죠. 그 순간 분만실 밖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래. 시아버지가 한숨 쉬는 소리. 에휴, 남편이 얼른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시어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그래도 다음엔 아들이겠지. 병실에 누워서 저는 제 갓난 딸을 안았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딸아이. 너무 예쁜 우리 딸. 그런데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내가 딸이라서 미안해. 산후조리 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한 번도 오시지 않았어요. 친정 엄마가 와서 저를 돌봐주셨죠. 시댁에서는 미역국 한 그릇, 밥 한 끼 보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난처해하며 말했어요. 엄마가 좀 실망하신 것 같아. 미안해. 근데 둘째는 아들 낳으면 되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품 안의 딸을 꼭 안았을 뿐이에요. 100일 잔치 때도 시댁 식구들은 형식적으로만 참석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딸아이를 한번 안아보시고는 금방 내려놓으셨죠. 건강하게만 자라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면 친정 식구들은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애가 어디 있어. 우리 외손녀 정말 인형 같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딸은 시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첫째가 돌이 지나고 저는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기도했어요. 이번엔 아들이길. 시어머니도 기대하고 계셨죠. 이번엔 아들이야. 내가 꿈에 봤어. 용꿈 꿨으니까 분명히 아들이야. 하지만요. 둘째도 딸이었습니다. 출산 후 시어머니는 병원에 오시지도 않으셨어요. 전화로 한마디만 하셨죠. 그래, 알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딸 둘도 좋잖아. 우리 애들 얼마나 예쁜데.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남편도 조금은 실망했다는 걸.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전화도 잘 안 하셨어요. 명절이 되어서야 저희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노골적인 차별이 시작된 건 명절날 아침 시댁에 가면 저는 새벽부터 부엌일을 도왔어요. 시누이도 와 있었는데 시누이에겐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시누이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피곤하니까 좀 쉬어라. 손주 봐야지. 그러고는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셨죠. 며느리, 전 준비 좀 더 도와줘. 시간 없어. 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제사상을 차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는 시누이 아들을 무릎에 앉히시고 음식을 먹이셨어요. 우리 손주 맛있지? 할머니가 해준 거야. 너는 우리 집안의 귀한 손주야. 반면 제 딸들은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먹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한 번도 제 딸들을 무릎에 앉히신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 세배를 할 때였어요. 시누이 아들이 세배를 하자 시어머니는 10,000원짜리 5장을 주셨어요. 우리 손주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제 딸들이 세배를 했을 때는요. 시어머니는 1,000원짜리 몇 장을 주셨죠. 너희도 건강하게만 자라라. 첫째가 물었어요. 할머니, 저희는 왜 조금 주세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오빠는 특별하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딸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더 줄게. 할머니는 그냥 아직 옛날 생각이 남아 계신 거야. 하지만 첫째가 말했어요. 엄마, 우린 할머니가 안 좋아하시는 거 알아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딸들에게 미안해졌습니다. 생일날도 그랬어요. 시누이 아들 생일 때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했어요. 케이크도 크게 준비하고 선물도 한가득. 시어머니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손주 똑똑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해. 할머니가 제일 사랑하는 손주야. 하지만 제 딸들 생일은요. 시댁에서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오늘 큰애 생일인데 축하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하셨죠. 그래,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 그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손주 차별, 며느리로서 감내해야 하는 서름.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딸을 낳은 게 죄인가? 하지만 더 큰 시련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둘째가 5살 되던 해 저는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셋째를 원하지 않았어요. 둘도 키우기 벅찼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아들일 수도 있잖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시어머니도 전화하셨죠. 이번엔 꼭 아들 낳아라. 이게 마지막 기회야. 저는 압박감에 눌렸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죄인이다. 임신 기간 내내 저는 불안했어요. 초음파 검사를 할 때마다
의사 선생님 표정을 살폈죠. 선생님, 아들인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네요. 좀 더 지켜봐야죠. 시어머니는 매주 전화하셨습니다. 의사가 뭐래? 아들이래? 이번엔 아들이어야 해. 정말로. 출산일이 가까워 왔어요. 진통이 시작되고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시댁 식구들한테 연락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로 말씀하셨죠. 출산하고 나서 결과 알려줘. 그때 갈게. 저는 슬펐습니다. 아들인지 딸인지부터 확인하시겠다는 거구나. 진통 끝에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또 딸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숨만 쉬었죠. 그래, 수고했어. 그리고 복도로 나가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서 그 통화를 들었어요. 어머니, 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시누이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출산 후 사흘이 지나도록 시댁에서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한테 전화 왔어. 뭐래?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더 나을 필요 없대. 이제 그만 나으래.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더 나을 필요 없다. 딸만 셋인 집안은 이제 끝이다. 그런 의미였겠죠. 저는 갓 태어난 셋째 딸을 안고 눈물을 참았어요. 미안해. 내가 태어난 게 환영받지 못해서, 엄마가 아들을 못 낳아서. 산후조리 기간 동안 친정 엄마가 와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친정 엄마가 화를 내셨어요. 대체 시댁은 뭐 하는 거야? 손주가 태어났는데 얼굴도 안 보러 와? 딸이면 어때서? 다 똑같은 손주지. 저는 엄마를 말렸어요. 엄마, 괜찮아요. 요즘 다들 바쁘니까. 하지만 친정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셨죠. 우리 딸이 고생하는구나. 엄마가 미안하다. 100일이 지나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셋째를 한번 보시고는 말씀하셨어요. 애가 셋이나 되니까 힘들겠구나. 딸만 셋이면 나중에 시집 보내기도 힘들 텐데.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돼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죠. 에휴, 우리 집안에 손자는 없구나. 그 말을 듣고 시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 아들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다행히 내가 아들 낳아줘서 외손주라도 손자 구경이라도 하네. 저는 그 자리에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딸만 낳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며느리. 손주 차별을 목격하면서도 아무 말 못하는 엄마. 저는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명절 때마다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일했어요. 혼자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잡채를 볶았습니다. 시누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는 부지런해야지. 시누이는 손님이니까 쉬게 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차려진 제사상 앞에서요. 시어머니는 시누이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절을 시키셨어요. 우리 손주 조상님께 인사드려라. 너는 이 집안의 기둥이야. 반면 제 딸들은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제 딸들을 앞으로 부르신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딸들은 이 집안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들이구나.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첫째가 중학생, 둘째가 초등학교 고학년, 막내가 저학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명절날 시댁에 손주들이 다 모였습니다. 시누이네 아들 하나, 그리고 제 딸 셋. 총 4명의 손주들이었죠. 시어머니는 시누이 아들이 오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손주 왔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그리고 손주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머리를 쓰다듬고 볼에 뽀뽀도 해주시고 우리 집안의 기둥이지. 할머니가 제일 아끼는 손주야. 시누이 아들은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그 옆에서요. 제 딸들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왔어요. 첫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죠. 그래, 왔구나. 안으로 들어가 있어라. 안아주지도 쓰다듬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제 딸들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점심 식사 후 시어머니가 손주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용돈 줄게. 시누이 아들에게 먼저 봉투를 주셨죠. 우리 손주, 이거 받아라. 용돈 많이 받아서 좋은 데 쓰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봉투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 딸들에게는요. 시어머니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셨습니다. 너희도 받아라. 할머니가 주는 거야. 각자 3만 원씩이었어요. 첫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빠는 더 많이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셨어요. 그래, 오빠는 특별하니까. 남자애는 돈도 많이 들잖니. 둘째가 말했어요. 저희도 학원비 들고 책도 사야 하는데요.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말대꾸하는 거냐? 할머니가 주는 거 받기만 해라. 제 딸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말했어요. 어머님, 애들 용돈은 똑같이 주시는 게.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으셨죠. 며느리가 참견할 일 아니야. 내가 내 돈으로 주는 건데. 남자 손주는 귀하니까 더 줘야지. 당연한 거 아니냐.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옳게 엄마가 우리 아들 예뻐하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얼마나 아들 손주를 바라셨는데 그게 안 됐으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들을 봤어요. 첫째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둘째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막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언니 손만 꼭 잡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묵묵히 운전만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첫째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다음부터 할머니 댁 안 가면 안 돼요? 할머니가 우릴 싫어하시는 게 느껴져요. 둘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할머니는 오빠만 좋아하세요. 우린 왜 딸로 태어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상처받고 있었구나. 저는 딸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너희는 아무 잘못 없어. 할머니가 아직 옛날 생각에 사시는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엄마는 왜 항상 할머니 편만 들어요? 우리 기분은 생각 안 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인생 문제라는 걸요. 제가 참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딸들이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갈 문제였던 겁니다.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어머니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손주 차별하지 말라고.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며느리가 아들 못 낳았으니까. 그냥 참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저는 화가 났어요. 참으라고요? 우리 애들이 상처받는데요? 당신은 아버지잖아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엄마한테 대들라고?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남자가 귀한 집안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절망했어요. 이 사람도 결국 시댁 편이구나. 몇 달 후 시댁에서 추석 차례를 지냈습니다. 또다시 손주들이 모였죠.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음식을 차려놓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 시누이 아들에게 갈비를 듬뿍 담아주셨어요. 우리 손자 많이 먹어라. 크고 튼튼하게 자라야지. 그리고 제 딸들에게는요. 나물 몇 가지만 담아주셨습니다. 너희는 이것만 먹어라. 여자애들은 많이 먹으면 안 돼. 첫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고기 좋아해요. 시어머니는 퉁명스럽게 대답하셨죠. 고기는 남자애가 먹어야 힘이 나는 거야. 여자애는 저거 먹으면 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 후 조용히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손주들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애들이 너무 상처받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차별? 내가 뭘 차별했다고? 남자 손주가 귀한 건 당연한 거잖아.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인데 너도 딸만 셋 낳고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나한테 따지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그래도 다 똑같은 손주잖아요.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죠. 똑같긴 뭐가 똑같아? 아들 손주하고 딸 손주가 어떻게 똑같냐? 내 재산도 나중에 아들 있는 집에 줄 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재산도 우리는 빼고 주시겠다는 거구나. 그 이듬해 봄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다행히 큰 수술은 하지 않으셨지만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간호를 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교대로 병실을 지켰죠. 시아버지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병실에 시댁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부부. 시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말씀하셨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정리할 건 정리해야겠다. 재산 이야기를 좀 하자. 저는 복도로 나가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며느리도 있어라. 어차피 들어야 할 얘기니까. 저는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집은 하나인데 자식이 둘이니까 문제야. 현금은 나눠줄 수 있지만 집은 나눌 수가 없잖아. 시누이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집은 아들이 받는 게 맞죠. 제사도 아들이 지내야 하고 대를 잇는 것도 아들이니까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나도 그 생각이야. 집은 아들한테 주고 딸한테는 현금으로 좀 줄게. 시누이가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래도 저한테도 좀 주셔야죠.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너는 아들 낳았으니까 충분히 받을 자격 있어. 우리 집안대를 이어줬잖아. 시누이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그럼 오빠네는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딸만 셋이잖아. 집도 못 주고 재산도 많이 못 줘. 아들 손주 있는 집이 우선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만 있다는 이유로 재산 분배에서도 제외당하는 거구나. 시아버지가 덧붙였어요. 물론 너희한테도 조금은 줄 거야. 하지만 집은 못 주지. 아들 없는 집은 어차피 대가 끊기니까 재산 물려줘 봤자 소용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와서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을 며느리로 살았는데, 아이 셋을 낳고 키웠는데, 명절마다 부엌일 도맡아 하고 시부모님 병수발까지 들었는데, 딸만 있다는 이유로 모든 게 무시당하는구나. 남편이 나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미안해.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 딸들도 손주잖아요. 왜 아들 손주만 챙기는 거예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래. 어쩔 수 없잖아. 나도 답답하지만 부모님 생각을 바꿀 순 없어. 저는 화가 났습니다. 답답하긴 뭐가 답답해요. 당신은 편하잖아요. 상처받는 건 나고 우리 딸들이에요. 여러분, 딸만 있다는 이유로 재산에서 배제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며느리로서 30년을 헌신했는데 결국 남는 건 서러움 뿐인 인생.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 혼자만 겪은 일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딸들이 물었어요. 엄마,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으셔. 걱정 마.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너희는 이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몇 달 후 시아버지가 퇴원하셨어요. 시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재산 분배에 대한 최종 정리였죠. 시아버지가 문서를 꺼내셨어요. 이렇게 정리했다. 집은 아들한테, 예금은 반반 나누되 딸한테는 조금 더 주마. 남편이 받을 몫은 집이었고 시누이가 받을 몫은 현금 1억과 주식이었어요. 그런데요. 시어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집도 나중에 아들 손주 있는 집안으로 가야 해. 너희는 딸만 있으니까 나중에 시누이 아들한테 물려줘야 돼. 남편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받은 집인데요.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아들 없는 집은 대가 끊기잖아. 시누이 손자가 우리 집안 대를 잇는 거야. 그러니까 집도 결국엔 그 아이한테 가야지. 우리 죽고 나면 너가 지내던 제사를 너희 조카가 물려받을 거 아니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집도 받지 말라는 거였구나.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딸을 낳은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우리 딸들은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셨습니다. 명절 준비 때문에 미리 와라. 일손이 필요해. 저는 평소처럼 네, 어머님하고 대답했어요. 명절 사흘 전 시댁에 갔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치고 있었죠. 시누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 혼자 하기 힘들지? 그래도 며느리니까 해야지. 시누이는 손님이니까 쉬게 놔둬. 저는 묵묵히 전을 부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죠. 있잖아, 재산 분배건인데 너희 집은 받을 생각하지 마라. 딸만 있는 집은 어차피 소용없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프라이팬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30년 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딸 낳았다고 무시당하고
내 아이들 차별당하는 것도 참았어요. 명절마다 혼자 일하고 제사상 차리는 것도 다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재산도 못 받고 우리 딸들은 평생 차별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딸들이 뭘 잘못했는데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내가 아들 못 낳은 게 누구 잘못이야? 이 집안에 아들 손주 하나 없는데 내가 얼마나 서러운 줄 알아? 저는 눈물이 났지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러우신 건 어머님이 아니라 저예요. 30년 동안 죄인처럼 산 게 저예요. 우리 딸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신우이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옳게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왜 그래요? 저는 신우이를 봤습니다. 당신은 아들 낳아서 좋겠네요. 평생 우대받고 재산도 더 받고 우린 딸만 있어서 죄인 취급받는데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하고는 저를 말렸죠. 여보, 진정해. 어머니한테 왜 그래?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우리 편이 아니에요? 왜 항상 시댁 편만 들어요? 우리 딸들이 차별받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아버지잖아요. 우리 딸들 아버지라고요. 왜 우리 딸들을 지켜주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불만이면 나가. 이 집에 오지 마. 딸만 낳고서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냐?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좋아요. 안 올게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안 올게요. 우리 딸들도 안 데려올 거예요. 차별받으러 올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날 저는 처음으로 시댁에 맞섰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분노와 눈물과 결단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부모님인데.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너무한 건 당신이에요. 30년 동안 우리 딸들 지켜주지 않은 당신이요. 이제 당신 혼자 시댁 가세요. 저하고 애들은 안 갈 거예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혼하자는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죠. 그건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요. 당신이 우리 편에 서줄 거면 함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시댁 편만 든다면 저는 이 결혼 못 지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시댁에 가지 않기로. 명절도 제사도 가족 행사도 모두 불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명절인데 안 올 거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갈 거예요. 우리 딸들 데리고 가서 차별받을 이유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죠. 며느리가 감히 명절에 시댁을 안 온다고? 그럼 너희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네, 좋아요. 그럼 저희는 이 집안 사람 아니겠네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내가 혼자 가야 하나?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당신 혼자 가세요. 저하고 애들은 안 갈 거예요. 30년 동안 차별받으면서까지 갈 필요 없어요. 남편은 한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혼자 시댁에 갔어요. 저와 딸들은 집에 남았습니다. 명절 아침 딸들이 물었어요. 엄마, 우리 할머니 댁 안 가요? 저는 딸들을 앉혀놓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미안한 말을 해야겠어. 할머니는 너희를 좋아하지 않으셔. 첫째가 조용히 말했어요. 알아요, 엄마. 우리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둘째도 고개를 끄덕였죠. 할머니는 남자 손주만 좋아하세요. 막내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한테만 용돈 많이 주시잖아요. 저는 딸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너희는 잘못한 게 없어.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딸들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우리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할머니 안 봐도 괜찮아요. 그 순간 제 가슴에 묵직하게 쌓여있던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게 해방감이구나.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집에서 조촐하게 명절을 보냈어요. 딸들과 함께 전도 부치고 송편도 빚고 웃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눈치 보지 않고 명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 딸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행복이었어. 저녁 무렵 남편이 시댁에서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화나셨어. 며느리가 불효한다고 집안 망신이라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래서요? 남편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엄마가 정말 딸들을 차별하시는구나 싶었어. 시누이 아들한테만 신경 쓰시고 우리 애들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 딸만 있는 집은 어차피 이런 말도 계속하시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 당신이랑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30년 만에 듣는 사과였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 가족 편에 설게. 엄마한테도 말씀드릴게. 우리 애들 차별하지 말라고. 더 이상 당신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을게.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이 되어 주었다는 걸 느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늦었지만 고마웠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시댁과 거리를 두었어요. 명절도 번갈아 가기로 했고 억지로 가지 않기로 했죠. 딸들도 시댁에 억지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한테서 항해 전화가 많이 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며느리가 집안을 갈라놓는다. 하지만 남편이 말씀드렸죠. 어머니, 그동안 우리 딸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손주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딸도 아들도 똑같은 손주예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지만 남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들 손주를 더 챙기셨지만 예전보다는 노골적이지 않았어요. 가끔 우리 딸들한테도 전화하셔서 안부를 물으셨죠.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지만 조금은 나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우리 딸들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머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차별받는다는 생각 없이 잘할 수 있으니까. 첫째가 어느 날 말했어요. 엄마, 나는 나중에 결혼해서 딸 낳고 싶어. 그리고 내 딸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줄 거야. 성별로 차별하는 건 정말 나쁜 거니까.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훌륭한 엄마가 될 거야.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30년 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딸만 셋 낳았다는 이유로 죄인처럼 살았어요.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손주 차별을 보면서도 참았죠. 참는 게 미덕이다. 며느리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요. 지키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제 딸들을 지키는 것, 제 존엄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였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큰딸은 물론 모두 자기 꿈을 향해 열심히 살고 있죠. 누구한테도 미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그들을 지켜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요,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어요. 여전히 어색하고 여전히 조심스럽죠. 하지만 예전처럼 제가 일방적으로 참지는 않습니다. 할 말은 하고 안 될 말은 안 된다고 말해요. 그게 저와 제 딸들을 위한 길이니까요. 남편은 많이 변했습니다. 늦었지만 고마워요. 가족이 함께 편을 들어주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비록 시댁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제 딸들이 밝게 웃고 제가 당당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우리 딸들도 우리 며느리들도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